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이돈의 참견 4화 진행을 맡은 범PD 박경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사연을 알아보고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볼지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이돈의 참견 4화에서 친절한 오지라퍼를 선보여 주실 KB국민은행의 세무 분야를 이끌어갈 차세대 세무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 세무사입니다. 네, 그러면 저도 두 세무사님들 도와가지고 오늘의 고민 열심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돈의 참견 에피소드 4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고민 사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등산러인 내가 아직 오르지 못한 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작년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직장인 2년 차입니다. 세전 3천만 원, 세금 떼면 월 220만 원 남짓이네요. 월세 내고 대출 갚고 하다 보면 돈이 정말 순식간에 증발하는데요. 작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때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는 소리와 함께 웬만하면 돌려받는다는 말을 듣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신나게 소비했는데 30만 원이나 뱉어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취업과 함께 만든 신용카드를 바로 해지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은 저도 13일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면 이게 할 때마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그냥 신경 크게 안 쓰는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세무사님들, 무지양 저희들은 연말정산 완등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네,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세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부과되는 거라고 개념을 잡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세금은 1년 단위로 부과가 되는데 저희는 월급을 매달 받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매달 받을 때마다 가 계산한 세금을 조금 떼고 받는데 이때 조금 떼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치 급여를 다 받은 후에 전체 급여에 대한 세금과 매달 원천 징수한 그 세금의 합계를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을 이제 다음 해 2월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연말정산 때 얼마를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해서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기납부세액에 따라서 돌려받는 돈, 뱉어내는 돈보다는 연말정산으로 실제로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연봉의 사람 2명이 한 사람 A는 기납부세액이 800만 원이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 B는 기납부세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으로 A는 200만 원을 돌려받고 B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결정세액으로 보면 A는 600만 원으로 내고 B는 5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B가 훨씬 더 잘한 셈입니다. 따라서 환급세액보다는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최대한 조금 뱉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세금의 큰 계산 구조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 소득을 세법상 용어로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이 과세표준을 항목별로 차감시켜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고연봉자일수록 소득세가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챙겨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기본 인적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 항목은 이번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액공제란 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소득에 합계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인 거죠. 오, 이게 원래는 저도 이런 설명을 되게 많이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쪽 귀로 들어와서 반대쪽 귀로 술술 나갔었는데 오늘만큼은 또 우리 세무사님들이 아주 멋있게 설명해 주시니까 왜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슬슬 보내주신 사연 고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제 내역은 무엇인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사연자의 월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인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도 줄어들고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월세세액 공제를 챙겨 받으시면 조금은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이 당일 지급한 월세를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최대 12%의 공제율로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5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 월세가 은근히 쏠쏠하게 공제가 되네요. 제가 작년까지 월세 살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매월 월세 내는 돈도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내가 공제되는 금액을 한번 좀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라고 하니까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57만 6천 원을 그대로 아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근로자는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근로자이시고 또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셨기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15%의 공제율로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이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200만 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0만 원의 15%인 30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비보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갚고 전세나 월세에 대한 비용에서 공제가 된다라면은 소비보다는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을 좀 더 갚는 게 똑똑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빚도 없어지고 공제도 되고 아주 무야호 되는 거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고객분은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공제를 받는데 조금 더 이득인 게 맞을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득 공제율만 비교를 해봤을 때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조금 더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정한 비율로 배분을 해서 사용하셔야 최대 소득 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저 사용 금액 때문인데요. 최저 사용 금액이란 총 급여의 25%를 의미하고요. 이 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구간까지는 소득공제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즘 신용카드 혜택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많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그 총 급여의 25% 초과 구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 연봉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요즘 유민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혜택을 조금 고려해서 알뜰살뜰하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고려해서 쓰셔야 되고, 20년도 사용액의 5% 이상을 더 쓰면 추가 사용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혜택을 고려해서 알뜰살뜰하게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 할부는 못 잃죠. 진짜 신카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연말정산 관련 사회초년생 혜택 등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연자분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혜택 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취직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그 연말정산 시 세액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해당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검색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차게 공제되는 것들 야무지게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 또는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 좀 많이 오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요. 개인이 저축을 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연금 불입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이 불입분에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상품 불입분과 포함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에서 16.5%까지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이 공제율과 공제액은 연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2,7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 가입하셨죠? 네, 당연히 가입하셨을 건데 바로 이 청약저축에 불입하고 있는 금액도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 원까지 40%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세대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그 매해 과세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세대주 본인을 포함해서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소비보다는 보통 꼭 필요한 지출 혹은 저축 등에서 연말정산의 혜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그 외에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혜택을 챙기실 수 있는 항목들이 많으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무사님들께서 필요한 포인트만 콕콕 집어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13월에 월급도 빵빵하게 타시고 평소 월급 관리도 야무지게 똑소리나게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심층적으로 관리해주는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니들의 참견. 다음 5화에서도 유익하고 친절하게 참견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
TVTV